자, 정책 분석할 거예요. 정책 분석. 지금 여기다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자를 주시면 지우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저기를 뭡니까? 밴드에 가입시켜 드릴게요. 밴드 지금까지 그 자료들이 쭉 올라온 자료들 올려 드릴 거고 약속한 그 뭡니까? 압축된 요약집 만들어 놓은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많이 중요한 거 됐고 정책론 했을 때 크게 정책론은 어떤 게 있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개관을 했었고 그 다음 정책 의제 설정. 그래서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정부 의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봤었죠. 그렇죠? 정책 의제 설정을 봤었고 그 다음 이제 정부 의제가 됐으니까 정책을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정책을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했는데 이 정책을 결정할 때 A안이 좋은지 B안이 좋은지 정책을 중에 선택하는 문제였죠. 결정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래? 이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A안과 B안이 어떻게 좋은지, 그렇죠? 뭐가 좋아서 A안? 자, sim. A안은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때요? 이를테면 이 굉장히 한번 봅시다. 능률성과 보통은 두 가지를 봐요. 형평성. 능률성과 형평성을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초등학교에 한 학급에다가 일반적인 학생이라는 한 초등학교는 1,000만 원을 준다면 특수학교에다는 여기에 5.6배를 줘요. 한 학급에. 그러면 5,6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이 A안이고 B안은 뭐 그래? 똑같이 주지. 또는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 천재아들이 영재아들이 있는 데다 더 많이 주는 게 아무래도 능률성은 좋겠죠.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지 말고 그냥 똑같이 주는 정책을 합시다. 그러면 그냥 여기도 특수아들도 1,000만 원, 일반 아들도 1,000만 원, 어떤 정책이 더 좋아요? 상당히 그런 데 혼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정책 결정은 이런 논의들이 끝난 뒤에 A안, B안, C안, D안들을 정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정책 분석은 여러 대안들을 실제로 어떤 안이 더 좋은가 같은 여기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로를 만드는 게 더 유용한지 댐을 만드는 게 더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다시요. 정책 분석은 어떤 문제라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물론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정책 분석을 학자마다 좀 다르게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그냥 학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자 우리가 1,000억이 남았다 합시다. 1,000억으로 댐 짓는 거 돈은 세금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댐을 짓는 게 더 좋을지 거기다가 도로를 놓을지가 더 좋을지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해 줘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런 대안들을 분석하고 어떤 대안들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보다
정책 분석이에요. 정책 분석. 그래서 어떤 책은 이게 앞에 나와 있기도 해요. 정책 분석을 한 뒤에 정책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정책 분석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집행까지도 해당되니까 뒤에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책 분석이 뭔지는 대강 알면 돼요. 그럼 정책 분석하고 정책 평가는 뭐냐면, 분석은 방금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의로 생각하는 정책 분석도 있으니까 정책 집행하고 다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정책 평가죠. 근데 정책 분석은 이렇게 어떤 걸 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거야. 어떤 것들이 더 좋을 건지를 미리 해보고, 미리 해본 뒤에 뭐 하겠어? 그 정책을 실행해야, 집행해야 훨씬 더 나은 정책 집행이 될 수 있겠죠. 무작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책 분석을 할 건데, 정책 분석이 조금 분석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계산. 그래서 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그냥 그 논리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 그래서 거기 정책 분석에서 289페이지 보시면 정책 분석 개관에서 나와 있죠. 사실은 뭐 이 부분은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여기하고 조금 겹쳐가지고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여기는 시험이 거의 안 나온 부분이고, 295페이지부터 봐도 돼요. 295페이지부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책 결정의 구조화부터 보셔도 돼요. 정책 결정의 구조화가 이 정책 분석의 정책의 정의랑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석의 구조화. 그럼 정책 분석의 구조화라는 게 뭘까 도대체, 그렇죠? 정책 분석의 구조화는 거기 있는 것처럼 문제 상황의 대안적 개념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 잘 구조화된 문제 해결은 분석자가 전통적 방법을 사용해도 좋으나,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는 문제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의 분석가가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분석가는 문제 상황에 들어가서 성찰적 판단과 통찰력을 발휘해야 된다. 뭔 소린지 모르게 다 써놨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아주 간단한 거, 이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다른 건 할 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보시면, 구조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문제 구조화. 여기는 없네. 우리가 정책 문제 구조하는 말 그대로 정책 문제가 어떤 것에 의해서 정책이 일어났는가, 그렇죠? 뭐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보는 것이 구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옛날에 됐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대안으로 나왔어요. 저는 여기 구조화 문제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자, 이걸로 일단 어떤 거 우리가 그렇죠. 행정 체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해양수산청을 없앴죠. 그다음 뭐가 문제다? 해수부 마피아. 그래서 이 해수부들이 어떤 것과 민간과 위탁해서 그때 우병우 맞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짜고 뭐 물건을 가져가고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 세월호 문제를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이렇게 명확히 해보는 것들이 일종의 구조화예요. 구조화. 그런데 이 구조화를 잘못하면 말 그대로 문제를 잘못 분석해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구조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정책 분석을 구조한다 할 때는 정책의 문제들이 있죠. 문제를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보는 것이 구조예요. 일단 왜 일어났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요즘 이 계층에 따라서 얘들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죠. 쌤 그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뭐다? 구조화한다. 구조화가 잘 돼야 대안들도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정책을 먼저 분석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잘 따져봐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구조가 잘 돼야 해결책도 잘 나올 수 있겠죠. 대안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책 분석의 구조. 그래서 대안들이 이렇게 마련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월호가 이렇게 해서 대안들을 쭉 보면 이를테면 해수부 해양경찰청 없애고 뭐 그다음 이 국가안전청 실시하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뭐 이렇게 이 관료들과 결탁하는 민간업체들 이 단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병우입니까? 유병우 잡으러 굉장히 많이 힘들게 전단지 붙이고 잡으러 다닌다고 막 그랬죠. 우영우는 지금 변호사고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잖아.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랬다.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진단은 없어요. 만약에 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건 구조가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정책 분석의 구조화 단계에 사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조.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이 문제 구조화 단계의 방법. 먼저 구조화 단계는 문제를 감지하고 문제를 탐색해서 문제를 정의 내려보고. 그렇죠? 그다음 문제를 구체화한다. 그래서 이거 단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죠. 무슨 문제인지. 그렇죠? 자, 문제를 구조화한다는 것은 자, 이 문제 분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요. 문제를 구조한다는 건 문제 분석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구조하고 나서 거기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 구조 방법들이 있죠. 자, 쌤 296페이지.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듣기만 하십시오. 흐름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잘 구조해야 대안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먼저 문제 구조와 방법에서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계층 분석, 뭐 시네틱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그런다? 문제가 도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문제일지 우리가 애매하잖아. 이번에 화재가 났다, 홍수가 났다. 어떤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지만 정말 정확한 문제가 뭔지를 진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 앞에 경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 분석. 선생님, 이건 절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편안하게 이런 것들은 뭘 해도 돼요. 그냥.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1페이지 경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봐봐요. 방금 홍수 나는 것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홍수의 원인이. 홍수가 뭐 때문에 이 정체 문제가 일어났다고 봅니까? 했더니 여기 쭉 X선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는 뭡니까? 거기 새로운 개념이 축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쭉 일단 5사람 이상 들어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배수가 잘못됐다. 뭐 예를 들면 초성 조치가 잘못됐다.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갑자기.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5사람 이상 돼서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해. 그걸 거의 묶을 수 있어. 하수구 문제다, 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들을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여기 문제 이상부터는 똑같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뭐 하면 되겠어? 이 사람까지만 의견들을 청취하면 되겠지. 더 이상 의견을 많이 청취할 필요가 없겠어.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게 경계 분석이고 그 다음 한번 봐봐요. 분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분류 분석. 아까 우리나라 어떤 게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불평등이 심해졌죠. 심해졌을 때 도대체 어떤 게 도대체 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구분해봐요. 이를테면 이 상위 몇 퍼센트, 10%가 얼마나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98년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됐죠. 30이 얼마밖에 안 됐죠. 근데 2016년입니까? 2016년 되니까 거의 50%죠. 이런 거 해보면 상위 계층이 너무 많은 것들을 뭐 하겠다. 부를 축적 상위 계층에 집중돼 있다. 이게 문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눌 수 있겠죠. 이게 분류 분석이에요. 더 쉽게 더 말하면 이런 거야. 요즘 투표 참여율이, 선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저조해서 보니까 거기 밑에 몇 대 몇 대로 이렇게 뭘로 나누어서 연령이나 또는 이 직업이 있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걸로 쭉 나누어서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 보면 일단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율이 낮고, 청년일수록 낮고, 그쵸? 소득이 낮을수록 낮고. 자, 봐봐. 그러면 소득이 낮고, 그 다음 이 직업이 없을수록, 실업자일수록 낮고, 그쵸? 그 다음 뭡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낮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선거 높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득이 낮다는 건 선거가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주면 되겠어? 선거날 확실히 공휴일로 만들어주고, 선거날 선거하면 인센티브 같은 거 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공일로 확실되고 인센티브 받으려고 선거할 수 있겠어 없겠어? 투표하겠어 안 하겠어? 즉 뭐가 있냐면 이걸 해봄으로써 뭐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 투표율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한다. 계층 분석이라는 것 봐봅시다. 화재 원인에 대한 계층 분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건 어떤 것?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인간 때문이냐 아니면 비인간 사건이냐, 인간도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쭉 나누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 정도만 해. 여기 정도만 하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뭐하는 방법이다? 구조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와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계층 분석 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뭐 시네틱스,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8페이지 보면 돈이 말하면 이렇게 구조하더라도 어떤 게 있겠어요? 돈은 자 굉장히 어떤 거다? 치밀한 구조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통 구조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산만한 구조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 명확히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보통의 구조가 있고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한 구조의 문제가 있다. 근데 시험에는 간단히 이거 물어봤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더는 이야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좀 넘어가도 됩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문제를 이렇게 구조해 봤으면 목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문제를 알았으니까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목표가 이를테면 아까 투표율을 재고 이런 목표가 생길 거 아니야. 특히 자 봐봐요. 저소득층의 투표율 재고 이런 목표가 생기겠죠. 또는 뭐 이렇게 특히 이렇게 실업이나 소득이 적자 이런 건 다 저소득층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투표율 재고 이런 목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정책 목표가 설정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흐름 어떻게 되는지 이해만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으니까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만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정책 목표 보면 선생님 여기 4페이지 정책 목표 보면 사실은 해양수산부에 있는 건데 목차 그러면 해양수산업 현황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문제 구조화예요. 현황은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것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밝힌 게 현황이겠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정책 추진 방향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책 목표예요. 정책 목표. 그 다음 이제 추진 과제 이건 세부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시 목표를 또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책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런 정책 분석에서 철저히 정책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명확히 구조화합니다. 그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한 현황을 알아본 뒤에 그걸 뭘로 삼는다? 그걸 파악하고 목표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오겠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그런데 거기 부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목표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301페이지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목표의 변동에는 선생님 거기 중에 목표의 변동 301페이지에 6 반가로 6 목표의 변동 이 부분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의 비중이 변동할 수 있어요. 목표의 비중이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 예산에서 방위비, 경제개발비,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변동한다. 이렇게 목표가 중요성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 걸 뭐라 그런다? 목표의 비중 변동이라고 부르고, 목표가 승계되는 게 있어요. 목표가 이미 달성되거나 달성할 수 없을 때 다른 걸로 하는 걸 말하는데, 목표 승계의 대표적인 예로는 거기 박스 봅시다. 자, 미국에서 소아마비 재단 연구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의하면 소아마비 재단의 목표는 소아마비 예방과 치료였다. 그러나 1951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아마비가 사실상 퇴치되자 소아마비 재단은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 원래 목표가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기체로서 소아마비 재단은 해체되지 않고 장애아 출산 방지라는 새로운 목표를 승계했다. 이걸 목표의 승계라고 한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목표의 승계, 목표의 비중 변동. 그 다음 넘기면 목표가 확대되는 거. 목표가 확대되는 거, 목표가 축소되는 거, 거기 다 나와 있죠.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목표가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자, 목표가 대치된다는 건 뭐야? 목표하고 수단하고 바꾸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설정하는 1차적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2차적 목표와 수단적 가치가 집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목표 이 대치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미첼스의 과두대 절책, 머튼의 법규 중시로 인한 형식주의, 이 뭡니까? 그다음 이 할거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머튼을 과잉동조라고 그러죠. 이런 걸 과잉동조. 결국은 미첼스도 보니까 결국은 목표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과두제가 있다 그랬죠. 몇 명이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조직 목표보다는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과두제의 철칙이고, 이게 바로 목표 승계의 대표적인 거. 선생님, 목표 승계의 대표적인 거 보면, 자, 우리가 이 음주운전 단속이라든가 이 속도 과속 단속할 때, 자, 쌤 과속 단속할 때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교통안전이죠. 교통안전이 1차적인 목표고, 그걸 위한 수단으로 과속을 단속하죠. 그런데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 쌤. 자, 우리 교통경찰이 있을 법한 거 골라보십시오.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여기 수풀이 있어요. B죠. 이 사람들이 건수 올리려고만 해요. 교통안전과는 상관이 전혀 없이 건수만 올리려고 그러죠. 원래는 목표가 뭐였어요? 교통안전인데, 사실 그럼 여기 있어서 뭘 줄여가지고 저기 보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숨어 있으면 모르니까 속도 그대로 가면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상관 안 해. 뭘 잡으려고 하니까, 건수만 높이려고 하니까 이건 어디로 가버렸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목표의 대치, 이렇게 부른다. 이해는 됐죠? 자, 나머지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지금 아까 목표를 구조화해 봤어요. 그다음
목표를 정했어요. 정책 목표를 정하면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 대안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안을 선정했어요. A, B, C, D 이런 대안들을 선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정책 대안의 탐색과 결과를 예측해야 되겠죠. 거기 303페이지 보면 자, 정책 대안의 탐색과 결과를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탐색하고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이 대안이 어떻게 나올 건지 탐색하고 예측할 거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거기 자 보면 304페이지 나번이 있는데 나번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뭐 어떤 방법과 거기 있는 것처럼 쌤 304페이지 제일 밑에 나라고 해야 되는데 결과 예측의 제 측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로 보통 결과 예측을 하냐면 그렇죠. 우리가 이 과거 정책 및 외부 정책에 의한 예측을 하느냐, 인과관계로 예측을 하느냐, 인과관계 예측의 방법. 그다음 뒤쪽 넘기면 판단으로 예측하느냐, 306페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질적으로 예측하느냐, 아니면 양적으로 예측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쌤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늘 알아듣은 그 5페이지. 먼저 양적, 질적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적, 질적으로 하는 거. 양적으로 하는 것은 선생님 이건 다 나중에 예를 하나 다 올려놔 보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한다. 경향성 추세선을 도출한다. 선형 경향 분석을 한다. 회귀 분석한다. 선형 계획한다. 투입 산출 분석한다. 시뮬레이션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양적인 방법이에요. 양적. 그렇죠? 객관적 방법으로 나오는 거. 자, 여기서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별로 없죠? 그냥 일단 시계열 분석, 경향성, 그다음 선형 경향 분석, 회귀 분석, 선형 계획, 투입 산출 분석,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뭐 있다 이 정도로는 알겠죠? 그건 양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 예측 방법에서는 비계량적 방법에는 주관적, 질적 방법이 있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델파이 기법, 그렇죠?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쌤들이 이걸 지금 시험 문제는 이게 뭐냐 이건 안 나오고 이게 뭐 어떤 거냐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걸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다시요. 이게 양적 방법이냐 질적 방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양적 방법으로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특히 비용 편익 분석을 물어봐요. 비용 편익 분석.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용 편익 분석. 그 다음 질적으로는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 한번 봅시다. 예측 방법에서 한번 보면 우리 책으로 보면 거기 304페이지 제일 밑에 가라고 돼 있는데 나죠. 여기 나 바꾸시기입니다. 304페이지 제일 밑에 나. 그다음 305페이지 위에 가운데 다 인과관계 예측의 방법 있죠. 다는 사실은 양적인 거예요. 양적. 그다음
그다음 306페이지에 있는 거 306페이지 여기는 또 희한하게 맞아요. 라 판단적 예측이죠. 여기는 질적인 것 같습니다. 질적. 자, 지금은 이제 시험이 잘 나온 것부터 합시다. 시험이 나오는 것부터. 앞에 것들은 다 쌤 어떻게 분석하는지 구별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 다 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델파이 기법부터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 그러면 이 대안이 대안이 어떤 결과를 예측할 건지 물어보는 기법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부진 학생 이 뭡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거냐고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자, 이 델파이 기법은 이런 것들로 물어보는데 주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델파이 기법은 미래 사건에 관해 식견이 있는 믿음을 개발하는 판단적 예측 방법이고 무슨 연구소? 랜드 연구소.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미국의 랜드 연구소입니다. 토의에 나타난 여러 가지 왜곡된 의사 전달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돼 있다. 그래서 사실 델파이 기법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델파이 기법은 뭐냐면 일단 거기 원칙이 뭐예요? 원칙. 델파이 기법. 자,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AI가 교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앞으로 이 교육은 AI가 맡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교사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앞으로 이 30년 후에 이 학교는 어떻게 변할 거냐고 생각하느냐. 그럼 여기 많은 교육학자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쌤 봐봐. 익명의 통계 집단을 선정해요. 익명의 통계 집단. 모든 전문가나 지식인들은 통계 집단 구성원으로 익명이 보장되고 개개인들이 답변하고 그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질문지를 줘요. 자, 1번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다. 2030년에 학교는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질문지를 A, B, C, D, E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지를 줘요. 1차 질문지를 조사를 딱 받아요. 근데 익명성을 요구해요. 익명성. 그렇죠? 그리고 1차 때는 AI가 지배한다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아니다. 교사가 여전히 가르칠 것이라는 사람이 몇 명 이런 것들을 여기에 알려줘요.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다시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받아요. 그래서 점차 이들의 주장들을 뭐 하려고? 어느 정도 좁혀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거기 있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통제된 환류라고 그러죠. 종합된 판단은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유학 수치와 형태, 이럴 때는 도수분포 형태로 전달하고 통계 처리에서 개인들이 응답을 요약한 것은 중앙 경향치, 분산도, 도수분포 등 형태로 제시해주고 나중에 전문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델파이 기법이라고 그러고 그 뒤쪽에 한번 봅시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가 뒤로 가서 308페이지 표 봐봐요. 첫 라운드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수정응답하고 계량화하고 그 다음 최종 라운드까지 가게 해서 통계적 평균을 낸다. 이런 것들인데 왜 익명성을 보장할까? 왜 익명성? 여기만 좀 잘 알면 됩니다. 왜 익명성을 보장해요? 자, 쌤들 자기 지도 교수가 A도 교수고 B도 교수인데 A가 자기 지도 교수입니다. 지도 교수가 뭐 어떤 안건을 냈어요. 갑이라는 안건을 냈는데 여기가 정반대는 을이라는 안건을 자기 제자가 내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또는 지도 교수 입장에서
내 제자가 저렇게 나하고 상반된 교훈을 말해?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익명성을 요구하게 하는 거예요. 익명성. 자, 그다음 이제 정책 델파이 기법은 고전적 델파이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건의 합의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반해서 정책 델파이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잠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잠재적 여러 문제를 노출시키고 종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의 개발을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정책 델파이는 일반 델파이는 여러 가지 문제지만 정책 델파이는 정책 문제에 주로 집중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까는 익명성이었죠. 근데 여기는 선택적 익명이야. 둘째 단계에서만 익명으로 응답하게. 첫째 또는 둘째 단계에서만. 나머지 단계에서는 공개적으로 토론까지 하게. 자, 의견이 갈리는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수정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봐봐요. 자, A 교수한테 전체적인 의견은 이러이러해서, 자, 제가 한번 이야기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의적인 것은 AI가 가르칠 수 없잖아. 그다음 수업을 처음 설계하는 거, 이것도 AI가 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기 위해서 교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이 사람은 AI가 다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해 보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교사도 할 수 있겠구나. 교사도 여전히 남아있겠네 하고 자기 의견을 수정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델파이는 익명성을 사용해서 수차례 질문지를 다시 던져준다. 다시 질문지를 보낸단 말이야. 근데 정책 델파이는 2차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3차 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토론하도록, 정말 AI가 뭐 하는지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AI가 주로 교사가 필요 없으면 교사 수를 훨씬 줄여야 되겠죠. 그런 정책들을 정할 때 그렇게 알아보는 거를 말해요. 그다음 식견 있는 다수의 정도가 참여하고, 아까는 봐봐요. 주로 중앙에 있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왜? 합의를 도출하려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는 걸 주로 가르쳐줬다면, 알려줬다면,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상반된 것에 주로 이 의견들을 알려주는 거야. 차이만 잘 봅시다. 차이. 그래서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장한다. 갈등을. 자, 그다음 정책 델파이는 컴퓨터 화상회의도 가능하게 하는 거. 그래서 델파이가 뭔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건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미래에 뭘 알아보는 거야, 쌤. 지금 미래에 어떤 것이 될 건지를 알아보는 거죠. 대안이 나왔어. AI를 적극 도입해서 교사 수를 훨씬 더 줄이자는 대안이 있는가 하면 AI가 대안해도 그대로 교사를 두자, 이런 정책이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책 어떤 거에 델파이를 해봤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될 건지를 최종적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미래를. 그것뿐만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 내 폭풍이 일어나도록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4가지 원칙이 있어. 자유분방. 절대 뭐 해서는 안 돼. 분위기는 자유분방하게 맡기고 비판을 금지해야 돼. 비판을 금지. 그 다음 많이 말하게 하는 거야, 항상.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결합과 개선을 해봐. 많은 말들을 이야기한 뒤에 어떻게 될 건지 많이 이야기하도록 한 뒤에 좋은 제안들을 연결해 보는 것, 또는 미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원리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차 영향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교차 영향 분석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이게 분석이 들어가니까 양적인 것 같죠? 사실 약간 양적인 거 있긴 한데 질적 방법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알아두시라는 거야. 다른 건 딱 읽어보면 선형계획법 양적인 것 같죠? 시계열 분석 양적인 것 같죠? 그런데 거기 교차 영향 분석하니까 분석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알아드린 6페이지를 봐봐요. 6페이지. 자, 만약에 6페이지 보면 거기 이 기법의 기본적 논리를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 델파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유된 전문가 집단이 4건의 사건이 장차 일어날 확률을 주장했다고 하자. 그러면 각각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로 인상됐을 때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예상한 것 중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어떤 거다? 교차 영향 분석이에요. 이걸 집에 가서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해왔냐면 시험 문제를 내면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질적 영향 분석은 딱 봐도 델파이, 정책 델파이 또는 브레인스토밍 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질적인 거 확실한 것 같잖아요. 계산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교차 영향 분석도 딱 들어보면 뭐 같아요? 질적인 것 같은데 정책 델파이라는 양적인 걸 가지고 조금 세분화해서 서로 관계를 알아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다 질적 영향 분석이다. 그렇죠? 그 다음 질적 영향 분석으로 면목 집단 기법도 있고 한 장 넘겨보면 지명 반론자 기법도 있어요. 지명 반론자 기법. 그렇죠? 자, 지명 반론자 기법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보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쌤 문제를 한번 해당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21페이지 간단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 부분 풀고 쉬었다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비용 편입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니까 정책 분석에서 문제 구조화에서 더는 정책 문제를 구조화가 잘 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로 분류. 맞죠? 정책 분석에서 문제 구조화에서 구조화가 잘 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분석가는 당연히 전통적인 분석을 사용하면 되겠죠. 분석이 잘 됐으니까. 정책 분석에서 문제 구조화에서 문제 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입니까? 틀렸죠. 문제의 정의, 순서로 하자면 문제의 정의, 문제의 탐색, 문제의 감지, 문제의 탐색,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 이렇게 왔죠. 자, 선생님 봐봐. 4번 문제. 정책 분석에서 문제 구조화에서 문제 구조 방법으로는 경계, 분류, 가정 맞죠? 등이 있다. 자, 그 다음 조금 넘어가고 이건 조금 민감도 분석이랑 좀 넘어가고
그다음 8번 문제부터. 자, 8번 미래 예측을 위한 델파이 기법에서는 전문가들은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 대안의 개발 창출에 사용된다. 그런다고 그랬고,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 기법에 비해서 전문가 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반복. 그렇죠. 아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10번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 기법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 아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먼 미래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객관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질적 주관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자, 미래 예측을 위한 결과적 델파이 기법을 전문가 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여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아까 수정하게 했었죠? 자, 나머지는 비용 편입 분석과 관련되지만 그 다음 12번도 정책 분석 기법에서 교차 영향 분석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교차 영향 분석은 정책 델파이 기법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서로 관계 알아보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양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건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쌤 어떤 것들 이 비용 편입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비용 편입 분석. 자, 비용 편입 분석을 하기 전에 쌤들에게 먼저 문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거의 양적 분석 방법은 비용 편입 분석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답으로 틀린 질문으로도 안 나오고 그냥 한번 양적 분석 방법에 이런 게 있다 정도랑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나눠드린 거에서 보든지 아니면 책에서 보든지 해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좀 중요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조금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